자, 그러면 이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물질의 순환에서 탄소의 순환이랑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일단 탄소의 순환 보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속의 이산화탄소, 탄산이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물속의 이산화탄소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오나요?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들의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유기물로 저장이 돼서 먹이 관계를 따라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물권에서 모든 생물들,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다 포함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기물 속에 탄소가 대기 중이나 혹은 물속의 이산화탄소로 들어가나요? 호흡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우리 집에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생명체가 직접적으로 바로 얘를 뜯어가지고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균이나 번개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형태를 뭐라 그럽니까? 그런 과정을 뭐라 그래요?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요 질소가 뿌리오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가지고 질소 고정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 혹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번개에 의해 가지고 질소 고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질산 이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암모늄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이 식물과 같은 생산자의 질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나 핵산 등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먹이 관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또 어떻게 되냐? 생물권에 있던 요런 애들은 이제 죽거나 아니면 뭐 똥으로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 질소 노폐물로 이제 뭐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암모니아화 작용에 의해 가지고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니아화 작용에 의해서 NH4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서 질소 노폐물 배설은 뭐 요소가 있으니까 포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질산화 작용, 즉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아질산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됩니다. 자, 그다음 언제 또 대기 중에 질소로 돌아가느냐? 탈질산화 작용, 즉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탈질산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요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대기 중에 질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질소 고정 작용은 번개, 그 다음에 얘네들과 같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질산화 작용도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질소 동화 작용은 뭐에 의해서 식물과 같은 생산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단백질과 핵산 같은 경우에는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니아화 작용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암모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암모늄 이온이 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생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평형 유지의 원리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태계 평형 회복을 합니다. 요 정상 피라미드 모양이 이제 평형 상태인데 일시적으로 얘네들의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고 얘네들이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는 감소하게 되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 감소, 그 다음 생산자가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 요거 설명했었죠? 맞나요? 네. 여기에 있는 번호 순서는 시간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증가했을 때 요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고 뭐 1차 소비자가 감소했을 때는 생산자가 증가하고 뭐 2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3차 소비자가 감소한다. 요 표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생태계 파괴 요인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한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데 뭐 자연재해는 원래 항상 있었던 것들이니까 근데 인간의 활동이랑 외래종 유입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간섭에 의한 생태계 평형 파괴 사례인데 요것을 봤을 때 인간이 함부로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변화 양상이나 여러 가지 단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산자고 무엇이 1차 소비자고 무엇이 2차 소비자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도 나가면 되죠? 자, 생물 다양성이 뭐예요?
일단 일정한 뭐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그렇지. 우리가 바로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이건 알 수 있겠지.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높아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종 다양성으로 봤을 때는 특정 종이 멸종하더라도 어느 한 종이 대신할 수 있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생물 다양성이란 방금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 준 대로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유전적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한 종 내에서 다양한 유전자들이 존재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질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한 종 내에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다거나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가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인 거고 얘는 한 종 내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종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다양한 종의 숫자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의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일단 유전적 다양성 보게 되면 토끼라는 같은 종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얘는 토끼의 털색을 의미하는 것 같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털색이 다른 것들을 이제 변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다양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을 변이라고 하는데 변이가 다양할수록 그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돌연변이는 뭐야? 비정상적인 것. 비정상? 그럼 정상은 뭐지? 변이. 후대에도 분발이 되는 유전자의 변화? 그치. 돌연변이 중에는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후대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변이와 돌연변이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 그냥 변이는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만? 쉽게 생각하면 많은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적은 걸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흰색 토끼 사이에 회색 토끼가 나타났지. 그 흰색 토끼가 일반적인 거니까 그냥 얘는 뭐 별로 지칭한 용어는 없지만 뭐 야생종이라고 있어요. 야생형이라고. 근데 얘는 특별히 얘만 좀 다르지. 그러니까 돌연이 나타난 변이라고 해가지고 돌연변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적게 나타나는 것을 그냥 보통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라기보다는 형질이 그냥 많은 건 일반적이라고 하고 형질이 적은 걸 그냥 돌연이 나타난 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돌연변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종 다양성 볼게요. 한 지역 내에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가 요거를 파악해 주는 게 종 다양성이고 생태계 다양성은 얼마나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는가가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럼 이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나므로 생물종 내에서 변이가 다양하면 우리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유전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표현하는 어떤 형질들을 봐야 되는데 이 형질들, 즉 변이들이 다양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왜 높아야 될까요? 멸종했을 때 멸종했어? 아니, 적은 것이나 환경이 변할 때 그렇지. 되는 그렇죠. 환경이 급변할 때 변이가 다양하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이가 다양해야 되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종이 멸종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보존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며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멸종될 가능성이 낮고 다른 말로는 보존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멸종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말로는 보존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시아 무당벌레인데 겉날개 색깔과 반점이 다양합니다. 날개 색깔에 대해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반점도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이런 것들을 변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무당벌레가 내 몸에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했었나? 떼요. 그냥 툭 치면 이거 아프잖아. 어떻게 해줘?
털면 또 너무 충격이 가지 않겠어? 초록잎. 초록잎. 무당벌레의 특징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손에 붙었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높이 해주면 얘가 그냥 높이 올라가다가 여기 손가락 끝에서 가장 높으니까 날아가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 팔 타고 이제 목 타고 가가지고 이제 얼굴 타고 날아가겠지. 그래서 무당벌레가 내 몸에 붙었다. 그러면 툭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그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품은 얼룩말인데 털 줄무늬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줄무늬 모양이 다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선생님 여기 좀 연결해주고 싶은데 끈겨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연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좀 다릅니다. 얼룩말은 원래 무슨 얼룩말의 털을 밀면 무슨 색깔 피부가 나올까? 검은색, 하얀색, 갈색. 검은색, 갈색. 선생님이 지금 잠깐 헷갈리지만 선생님이 알기로는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얼룩말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사람이 못 길들이지? 영상 봐서 성격 더러운 거 봤지 영상. 이 얼룩말은 성격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사람이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언제지? 서울대공원에서 탈출했었나? 얼룩말?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거기 가장 좋은 대처라고 누구 영상에 나오지 않았어? 나오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오다 가만히 들어서 가만히 마치 없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얼룩말 여러분들 다 뜯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룩말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길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룩말 고기는 맛있을까? 아니에요? 맛있었으면 이 많이 잡아 먹었겠지? 별로 맛도 없대요. 자, 그 다음에 터키 달팽이입니다. 껍데기 무늬도 다르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회전 방향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씨 없는 바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뭐예요? 오른쪽 씨가 없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먹겠죠? 그럼 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 무엇이냐면 씨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개체의 정세포와 난세포가 수정을 해서 그치? 고급 영어로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이 있는 생식을 해가지고 어느 서로 다른 개체 유전자들이 조합들이 섞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적 구성을 갖는 애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씨 없는 바나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무성생식 종류에 설명했을 때 영양생식 중에 영양생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 팔을 뚝 잘라가지고 심어. 그럼 누가 자라? 다시 선생님이 자라는 거지. 그러면 그 팔이 잘려서 자란 거랑 나랑 어때? 유전적 구성이 똑같지. 그럼 나한테 취약한 질병이면은 나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똑같은 유전적 구성을 가진 나는 다 죽겠지. 바로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먹는 씨가 없는 바나나예요. 그래서 이 씨 없는 바나나,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 달리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씨가 없는 바나나는 뿌리를 잘라 옮겨 심습니다. 결국엔 같은 유전적 정보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얻어서 심는 과정을 거쳐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품종이 단 하나뿐이며 이 바나나 품종 현재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씨 없는 바나나는 두 번째 세대인가 세 번째 세대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세대인 씨 없는 바나나 그 품종은 곰팡이 때문에 싹 다 죽었고 그 다음 우리가 먹는 게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세대의 바나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세대보다 맛이 없대. 그리고 이 바나나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나나 경제학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바나나 멸종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 지표가 조금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경제와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걸 연구해가지고 발표해도 됩니다. 알겠나요? 발표 언제까지만 받을 거냐면 지민이 언제까지 받는다 그랬지? 너 언제 할 거야? 저 수요 잘하면 수요 못하면. 자,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이번 주 내로 꼭 발표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씨가 없는 바나나는 한 개체에서 뿌리를 옮겨 심어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유전적 조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만 대량 재배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질병이나 기온 등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 멸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환경 변화 유전적 다양성 이제 감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경작지 A에는 다양한 품종의 감자를 재배하고 경작지 B에는 이렇게 하얀색 품종만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 감자가 죽는 감자 마름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흰색 감자에만 이제 병이 걸려요. 그러면 경작지 A는 다른 품종의 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비 같은 경우에 한 종만 재배를 했고 이 종에 대한 질병이 다 돌아가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그래서 혹시 이게 선생님도 이과생이라서 그런데 아일랜드 대기근이 왜 발생했지? 감자 때문에. 그렇지, 감자가 싹 다 죽어가지고 발생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지? 그 원인이 혹시 마른 병이? 네. 혹시 그래서 세계사와 이 생명과학에 관심 있으면 또 발표해도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래요. 지민이 저번에 그 뭐니 경기도 무슨 대회에서 1등도 하지 않았어? 네? 맞지? 골든벨에서. 무니까 통합 인재예요. 잠깐 볼게요. 자, 아무튼 감자 품종이 다양하여 감자 마른병의 유행에도 일부 감자 품종이 생존해서 얘네들을 살 수가 있지만 개량된 단일 품종의 감자만 선택적으로 재배한 곳에서는 이 품종에 대한 질병이 돌게 되면은 이제 모든 감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작지 A에서는 감자가 유전적으로 다양하여 이 병에도 살아남는 품종이 있어가지고 감자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아서 생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적 다양성 끝났고 이제 종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의 다양한 정도인데 두 가지 팩터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종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이 종들이 균등하게 분포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높아야지만 이제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종의 숫자가 많을수록 즉 이거 다른 말로 종 풍부도라고 하는데 종 풍부도가 높을수록 많을수록 그 다음에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 균등도가 좋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가와 나의 생태계 중에 어떤 게 종 다양성이 높은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가와 나 둘 다 나무가 몇 그루씩 있어요? 9그루가 있고 종은 몇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있지. 근데 가와 나의 차이점은 뭘 것 같아요? 균등한 게 가와 나 중에 누가 더 균등해요? 그렇지. 가가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고르죠. 그래서 가와 나 개체 수도 똑같고 종의 숫자도 똑같지만 균등도가 가가 더 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가와 나 중에 종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의 종수는 세 종류, 개체 수도 9개로 같지만 가가 나보다 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므로 가가 나보다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의 숫자뿐만 아니라 종의 분포 비율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종 다양성이 높은지 낮은지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종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그래프를 볼 건데 일단은 종 풍부도와 이제 피도입니다. 종 풍부도가 높아질수록 피도는 증가하다가 뭐 일정해지는데 피도 말고 이제 질병이랑 이제 외래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질병에 관련된 겁니다. 종 풍부도가 높을수록 질병 발병도가 어떻게 돼요? 그치, 낮아지다가 이제 낮은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종 풍부도가 높아질수록 질병 발병도는 감소하다가 또 일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외래종이에요. 이제 종 풍부도가 높을수록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유입된 생물의 종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종 풍부도가 높을 때 외부에서 종이 쉽게 그 생태계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종 풍부도가 높을수록 외부에서 유입된 생물의 종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종 풍부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제 종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어있는 생태계도 좀 많고 그래서 거기에 차지할 수 있는 애들도 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종이 들어왔을 때 그 생태계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종 풍부도가 높으면 피도가 높고 질병 발병도가 낮고 유입되는 생물의 종수도 적으므로 생태계가 위협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종 풍부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지 생태계 안정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다양성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르면 환경 요인이 달라 그 속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두 생태계가 인접한 곳은 두 생태계 자원을 모두 다 이용하는 생물종이 서식해가지고 종 다양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갯벌과 습지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육상과 수생 생태계를 잇는 완충 지역으로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열대우림 그림이고 얘가 초원이고 그 다음에 얘가 사막인데 그 다음에 얘는 갯벌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강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바다인데 이거 합성한 걸까?
나 이 물고기도 너무 합성한 것 같이 생기지 않냐? 아니야? 자, 아무튼 요것 중에 종 다양성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일까? 열대우림. 맞아. 열대우림이야. 왜 그렇게 생각했죠? 물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치. 나무가 많지.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고 사니까 생산자가 풍부해야지 1차 소비자가 많을 거고 1차 소비자가 많아야지 그 다음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식물이 생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풍부한 종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이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기 때문에 식물의 종류도 많아가지고 여기와 관련된 동물과 균류도 많아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열대우림이 종 다양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인데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다양성은 군집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군집의 종 다양성은 전체 생태계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한번 볼게요. 요거 생태계 처음 들어갔을 때 했을 텐데 A랑 B 중에 누가 더 안정적인 생태계예요? A. 그 이유가 무엇이지? 멸종에도 다른 거 없는데. 그렇죠. 한 특정 종이 멸종해도 그 종의 위치를 대신할 다른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안정된 생태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하여 어떤 생물종이 사라지더라도 포식자는 다른 생물종을 먹고 살 수 있으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 단순해서 어떤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 포식자는 먹이가 없어서 사라지게 돼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뭐 하나 없어져도 올빼미가 바로 멸종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쥐가 멸종하게 되면 매도 멸종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 보도록 할게요. 유전적 다양성은 뭘로 표현이 된다고? 변이의 다양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변이가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 보존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종이 멸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종 다양성 유지가 되죠. 자,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생물종과 먹고 먹히는 관계에는 생물종이 직접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집니다. 그렇지만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생물종이 있어가지고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아요. 자,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서식지와 환경 요인이 다양해서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인간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의복이 있죠. 목화는 면을 만들고 누에는 비단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목화를 처음 들여온 사람은 누구예요? 문희정 선생님이 불법 밀수출을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네 거잖아. 자신의 생물 자원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로 퍼지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문희정 선생님께서 이제 국제법을 어기면서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희정 선생님이 이 목화를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뭐 입고 살았어? 삼배. 그렇죠. 구멍 숭숭 뚫린 삼배 이런 걸 입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춥게 살고 있었어요. 알겠죠? 아무튼 덕분에 우리가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카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지성 잠 좀 깨라고. 자, 모카랑 모카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고마워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식량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 만들 수 있고 의약품. 자, 이제 주목했을 때 선생님이 밖에 설명했을 때 주목에 있는 빨간 열매가 항암제 성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다음 독과 약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청자고 등의 독을 이용해 가지고 진통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요거 진통제인가 해열제인가? 해열 진통제인가? 뭐예요? 해열제. 해열제야 해열 진통제야 진통제야? 그냥 약품. 약품이죠. 아무튼간 소염제 염증 없애주는 건가? 해열제?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소염 진통제? 뭐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 누군가가 뭐 만약에 소염제라면 내가 염증이 생겼을 때 혹은 해열제라면 열이 났을 때 혹은 아팠을 때 진통제를 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버드나무 껍질을 뜯어가지고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음을 알고 여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스피린이라는 거 만든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니? 누군가는 버드나무 껍질을 먹고 누군가는 청자고등에 쏘여가지고 살아남고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선생님 응? 해열 진통 항염제 심혈관 질환. 뭐 다 하네? 네. 좋아. 뭐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게 아스피린입니다. 자 아스피린이 그 다음에 그거지 혈전 제거하는. 네, 맞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스피린이 또 혈전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른 곰팡이가 이제 페니실린으로 이제 항생제를 만들었고 생물 유전자 자원도 중요합니다. 너네 청양고추 알아?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는 매운 고추죠? 그럼 이 청양고추는 어디에서 재배해? 우리나라 청양에서 재배합니다. 이 청양고추에 대한 주권은 우리나라에 있을까 외국에 있을까? 우리나라. 외국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이 알기로는 일본에 있어요. 왜 그랬냐면 IMF라고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청양고추에 대한 주권을 일본인가 어디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청양고추를 재배할 때마다 일본한테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근데 또 일본이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마음껏 재배해가지고. 그렇죠. 샤인머스켓을 원래 일본에서 개발해가지고 일본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 등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 주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자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봤니? 네. 종자은행이 뭐야? 전쟁이나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씨앗 보관하는 거. 아주 요새 정세에 많이 관심이 있나 보지. 왜냐 이 지민이가 얘기해준 대로 이 생물 그 종자은행은 일단 최대한 많은 식물의 종자들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얘기하는 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핵폭발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멸망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식물들이 싹 다 멸종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인가 북극인가 남극에도 한 군데 또 만들어놨어요. 벙커 같은 데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 뉴스에 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입니다. 맞죠? 거기에서 종자은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그 종자은행을 공격해가지고 몇 퍼센트의 종자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긴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또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이 얼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을 거 아니야. 그럼 가장 곡창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디게? 러시아 동토지대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면 러시아가 세계 곡창지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또 많이 성장할 것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브라를 다시 사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루브라가 러시아 돈. 지금 엔화 엄청 떨어진 거 알지? 그래서 이제 환테크라고도 합니다. 환테크 뭔지 알아? 그치 환율 변동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는 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금 800 몇 엔이니까 그걸 사놨다가 900 몇 엔일 때 팔면 그만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회적 심리적 가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다양한 곡물, 의복, 의약품, 그다음에 관광지로도 쓰이긴 합니다. 자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남획, 외래종 도입, 그다음 환경 오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일단 서식지 파괴는 무엇이냐면 산림 벌채, 습지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서 서식지 자체 면적이 감소하면서 생물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식지 단편화가 있는데 단편화는 무엇이냐면 도로, 댐 등으로 원래 하나였던 서식지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되는 건데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떤 생태계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식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앙 부분이랑 또 하나는 가장자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호랑이와 사슴을 생각하면 호랑이와 같은 대형 포식자들은 보통 중앙에 살고 그 다음에 사슴과 같은 애들은 가장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중앙에 사는 종이랑 이제 가장자리에 사는 종들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 중앙 여기 서식지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생겼을 때 요 중앙 부분이 도로 근처에 있는 중앙 부분이 그대로 중앙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은 또 가장자리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을 때 서식지가 이렇게 잘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면적은 증가했지만 뭐가 감소했어요? 중앙의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중앙에 살고 있는 애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도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잘 이동을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니까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게 됩니다. 이걸 한번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지 단편화, 도로, 댐 등으로 서식지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됩니다. 가장자리 면적은 증가하지만 중앙의 면적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생물종이 멸종을 해서 종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단편화된 서식지 안에서만 교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리고 얘네들의 문제는 그리고 너무 종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근친으로 교배해서 낳은 이제 아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가 있어? 유전병. 유전병이 원래 열성으로 가지고 있던 유전병이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특이한 유전병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띠면은 왕족임을 알 수 있었던 사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몇 촌 이내에는 혼인이 불가야? 8촌이야 6촌이 아니라? 8촌이야? 8촌 이내가 또 혼인이 금지된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지는 이제 중앙 부분이랑 이제 가장자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뚝 자르게 되면 이 뚝 잘린 부분으로 일정 폭까지는 또 가장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앙의 면적이 훅 감소하게 돼서 이런 특정 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고 이제 중앙의 면적은 좁아지게 됩니다. 중앙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일부는 멸종하고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일부는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종수도 감소하고 종 균등도도 균등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가 되면 가장자리보다는 이제 중앙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런 면적 안에 이 중앙의 면적 혹은 서식지의 면적이 64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의 압력이지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뭐 철길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도로가 생겼을 때 중앙의 면적을 더해 보니까 34.8로 거의 반 이상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서식지 면적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비율이 커지고 서식지 중심부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숲속에 살아가는 생물의 실제적인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게 돼요. 알겠나요? 그럼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보존되는 면적에 따라서 이제 발견되는 생물종이 있습니다.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생물종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보존되는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종수가 어떻게 돼요? 훅훅 감소하겠죠. 그래서 서식지 면적이 절반이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생물종의 10%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서식지 면적이 90% 감소하게 되면 50%나 생물종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가리비에 대한 또 자료가 있는데 가리비 뭔지 알죠? 네. 조개구이집 가면 많이 있는. 자, 해양 생태계의 단편화와 어린 가리비의 피식률이에요. 그러니까 단편화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조그만한 이 아기 가리비가 얼마나 잡아먹히느냐 요거를 본 겁니다. 자, 단편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랑 부분적인 단편화가 일어났을 때 단편화 정도가 매우 클 때 보게 되면 단편화 정도가 매우 심할 때는 단편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피식률, 잡아먹히는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단편화가 심한 정도가 심한 데서는 가리비가 거의 다 멸종하겠지? 그래서 해양 생태계의 단편화 정도가 클수록 어린 가리비의 피식률이 높아져가지고 생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간척 사업 등 해양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면 종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서식지 단편화와 이런 걸 했으니까 두 번째,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남획입니다. 야생동물은 왜 불법 포획하고 남획할까요? 특이하니까. 그치, 소장 가치가 있을 거고 또 먹으려고. 그치, 보양식이라고 잘못 알려져가지고 먹었겠지. 옛날이야 우리가 고기를 쉽게 섭취할 수 없으니까 야생동물들을 잡아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치, 소돼지, 닭 등 기생충이 없는 질병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는 애들이 너무 많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러기는 좀 가축화가 되고 있지만 뭐 청둥오리 같은 거 있지. 청둥오리 먹나? 만약에 청둥오리가 맛있었어 봐. 그럼 사람들이 뭐를 가축화했겠어? 청둥오리.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가 다른 야생동물보다 훨씬 더 맛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굳이 안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또 이제 상아 있죠. 상아. 상아가 뭐야? 코끼리. 코끼리의 어금니같이 이렇게 나온 거. 이 상아가 이제 뭘로 쓰냐? 장식품으로도 쓰이고 옛날에는 상아로 그 뭐지? 개그봉. 당구공을 또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종이를 되게 압축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끼리 집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코끼리도 변이가 다양하니까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있고 상아가 없는 코끼리도 있었겠지. 그럼 뭐가 많이 잡혔겠어? 상아가 있는 코끼리를 죽여야지 이빨을 뽑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코끼리 집단에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의 비율이 증가했겠지. 걔네들이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얘들이 번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코끼리 집단에서 상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좀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태계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때 논문 쓸 때도 양서파충류 남생이로 썼다고 얘기했었니? 그 중에 또 우리가 양서파충류 연구를 하니까 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뱀들을 불법 포획된 뱀들이 있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포획된 걸 모아놔.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아무데나 풀어놓을 수 없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칠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것보다 A 지역에 있던 구렁이와 B 지역에 있던 구렁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질병을 갖고 있다면 그 집단에서만 있던 거지. 근데 얘네들이 섞이고 다시 풀어지게 되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질병이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으로 많이 쓰고 그래서 지하 1층에 가면 뱀 서랍장이 있어가지고 서랍 하나 열면 구렁이가 있고 하나 열면 살모사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이 넣어주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이제 구렁이 탈출했다 하면은 4층에 뱀 나타났어요. 이러면 이제 조교님들이랑 같이 이제 잡으러 가고 막 이랬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도 많이 먹잖아. 뱀도 보양식으로. 이때 어떤 연구도 했었냐면 뱀 기생충 숫자도 셌었거든. 그럼 뱀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요. 그러면 그 근육 사이사이에 기생충이 정말 몇백 마리씩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야생동물을 먹는 게 결코 사람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깨끗한 고기를 먹도록 하세요. 외래종 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아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붉은기 거북도 설명했었고 베스 입에 들어가는 거 자기 동족도 다 먹고 그다음에 가시박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나라로 침범한 외래종이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었다가 외국에서 휩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식물 중에는 칡. 우리나라 칡 뿌리 먹잖아. 네. 칡 알아? 칡? 네. 칡. 칡 뿌리. 그치 그거. 근데 이제 덩쿨식물이란 말이지. 근데 외국에서 이게 잘못 퍼져가지고 외국에선 칡을 안 먹기 때문에 이 덩쿨식물이 다 식물을 감아가지고 식물을 또 다 죽이고 있다고 하고. 근데 가물치 알아? 들어봤어요. 가물치. 근데 하필 또 외국으로 가면 물이 다른지 가물치가 엄청 포악하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물치는 또 물 밖으로 해서 며칠 동안 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습해도 강에서 나와가지고 기어가가지고 다른 강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국인가 거기에서는 가물치 공포 영화도 나오고 있어. 한 번씩 찾아보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환경 오염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존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서식지 보호합니다. 국립공원을 지정 관리하고 안식년을 실시하는데 안식년이 뭐예요? 그렇지. 사람 때문에 결국엔 생태계가 망가지니까 사람이 출입 못하게 몇십 년 동안 통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 생태 통로입니다. 산 등을 절개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요거 있죠? 여기랑 어떻거나 연결을 시켜주면 되잖아. 연결주어지는 통로를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생태 통로고 고속도로 지나가면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라고 뭐 표지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 등을 절개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를 설치하거나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제 터널을 파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진 않겠죠? 팔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잠깐 반창고 붙여주는 격이랑 똑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및 남획을 금지하고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생지 방사, 종자은행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 핵심종 관리, 천연 기념물 지정 등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전을 위한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 이제 대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도 있어야 되고 홍보 활동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은 어떻게 구분하냐? 법 제정하면 이제 국가적인 거고 협약하면 국제적이라고 구분해 주면 돼요. 자, 법 제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그다음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 그다음 생물 유전자 관리, 자생 생물종 파악 등이 있습니다. 자, 국제적 차원 협약이 들어가면 국제 차원인데,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 나고야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개 중에 많이 들어본 거 있어요? 람사르 협약이 있습니다.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1971년 채택이 되어 있어요. 습지에 관한 협약인데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가 몇 개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니? 선생님이 저번에 제주도 한번 설명했을 때 2월쯤에 가면은 이 뭐지? 그냥 평지에서는 꽃도 피고 약간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점차 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뚝뚝 떨어진다고 했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천백고지라는 게 있어요. 천백고지가 해발 1100m에 있는 고지에 있거든. 근데 거기에 왜 가냐면 거기에 가면 이 습지가 있어. 그게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혹시 제주도 갔을 때 거기 놀러 가면은 람사르 습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종 보전을 위한 유엔 환경 개발 의회에서 이때 채택이 됐고 나고야 의정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자생 생물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람사르 협약 정도는 기억해 둬야 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생태계, 선생님 생태계 좋아한다고 했는데 생태계를 전공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국립생물자원관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고유 생물 자생 생물 표본을 소장하고 있고 국가의 생물 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생물 산업의 육성과 유용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대요. 그다음 국립생태원 서천에 지었나? 서산? 국립생태원이 새롭게 몇 년 전에 완전히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생태계 다양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건강한 생태계 서천? 아직 죽지 않아. 서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태계 관심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반에서 아무도 없잖아. 그치? 왜냐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공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전공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대학에서 일할 수도 있고 석사, 박사 따면은 이런 곳에는 또 전공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좀 더 편하게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도 생태계 관련된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좀 들어가. 생태계 관련된 논문 쓰고 졸업했으니까 거기서 석사, 박사 하시던 분들이 다 생태계 관심 있어서 하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 중에 실제로 국립생태원에서 바로 취직이 돼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진도 다 나갔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자습할 거 가져오면 됩니다. 알겠나요? 감사합니다.